1년 남짓 남았습니다. 과연 국민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각 정당 분들 월요일부터 세 분 차례로 모셔서 총선 전망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예. 자, 이 총선 1년 앞두고 나오는 거니까 바로 여쭙겠습니다. 1년 뒤 최근 여론조사 추세로는 그 소위 정부 견제론, 야당을 찍어서 정부를 견제하겠다, 여당을 찍어서 정권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안정론과 견제론 중에서 견제론이 굉장히 좀 높은 추세더라고요. 1년 새 안정론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 모멘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견제론의 수치가 50%고요. 네네. 또 윤석열 정부를 계속 지지하자가 한 36%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4대 40 비슷했거든요. 예,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거치고 난 후에 이제 오히려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살리기 아니냐. 경제. 경제에 올인하고 또 특히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좀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 또 어떤 쇄신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생에서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반등의 계기, 거기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윤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결과는요. 갤럽 자체 조사고요. 2023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상세한 내용은 한국 갤럽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고지를 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라서요. 중간에 말씀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경북 지역에서도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긍정이 앞서거나 또는 역전되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전에 총선은 내가 치르는 선거다라는 취지의 발언하셨거든요. 대통령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치르는 총선 이렇게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회의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가 이제 내년 총선이다라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일단 총선이라는 것은 결국 내년도에 대통령이 치르는 게 아니라 당이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치르는 거다. 국민의힘과 민당이 서로 각자의 정책 또 공약, 대안들을 놓고 서로 국민들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지금 윤 의원님 말씀과는 달리 국민들이 보기에 소위 당정융합 내지는 당정일체 해서 대통령실과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민의힘이 한 몸으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지금이야 당정일체로 내서 일체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당이 전면에서 민당하고 싸우는 거다. 그게 이제 총선의 의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윤 의원님 구상대로 되려면은 대통령께서 그거를 대통령이란 허들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내가 치르는 선거다 이렇게까지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수도권 그래서 우리 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그 대표론 말씀도 하셨는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좀 이렇게 끌고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위 윤 의원님 말씀대로 당 대 당 대결에서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수도권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평가하시나요?
그거는 뭐 지금 섣부르게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공직에 있는 분 아닙니까? 네. 또 앞으로 총선 1년 남았는데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자꾸 이제 한동훈 장관의 뭐 총선 뭐 이런 거 간판 얘기하는데 그것은 수도권 민심이 우리 한 장관을 어떻게 보느냐. 네. 또 수도권 민심만큼 중요한 게 중도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젊은 MZ 세대고요. 2030. 예. 예, 이런 데서 어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그때 가서. 예.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공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 의원님께서는 중도층 2030 그리고 수도권을 누차 강조를 하셨잖아요. 예,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부터. 그렇다면 이 중도층 2030 수도권의 마음을 국민의힘 쪽으로 땡겨올 수 있는 정책과 인물 포함해서 어떤 전략을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까요? 결국 내년 총선의 캐스팅 보트는 수도권하고 중도층하고 MZ세대입니다. 네네. 그러면 수도권 중도층 MZ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이나 메시지나 공약이나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네.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천했던 걸 보면요. 네. 그 청년 벨트라고 해가지고 서울 강북 지역에다가 공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험지 중에 험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공천 방식은 안 된다. MZ 세대에 어필할 수가 있으면은 정말로 40 미만의 총 인구 대비 비율이 46%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40 미만의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가 영입을 해서 공천만 주는 게 아니라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주는 거. 네. 그렇죠? 네네. 그런 어떤 전략이 중요하고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약자의 동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젠다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 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그거에 맞는 분들을 우리가 영입을 하고 또 공천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순간 안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도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경험이 없지만 MZ세대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 가능한 곳에 공천을 하려면 굉장히 막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 지도부가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 등등 또 김기현 최고위원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언쟁을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구설수에 너무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비대위 얘기가 벌써 나오기도 해요. 이거 지금 이 지도부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출범한 지 한 달 갓 지났는데 비대위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비대위 하는 것은 어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사랑해서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거고요. 사랑해서. 그런 염려를 함으로써 그만큼 사랑하고 이 잘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셨고, 또 최고위원들의 뭐 설화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근신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 있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리더십 문제 이런 것을 제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윤심 논쟁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저하고 뭐 한 10몇 년 됐습니다만은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아주 소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좀 지나면은 야 김기현 대표가 이런 면도 있구나 할 정도로
강단을 한번 보여주실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예. 비대위 얘기는 기우다라는 기우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강단 있는 김기현 대표 모습 곧 볼 수 있을 거다. 예. 근데 김재원 그 최고위원하고도 자숙하는 걸로 한 달 뭐 이렇게 합의를 보셨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또 징계하라고 그러니까 징계 그 윤리위원회 13일 날 바로 구성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현안 중에 외교 우리 외통위원장이시고 지금 조금은 다른 목소리 국민의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최근 그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에 할 말 해야 된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강경 대응은 아니고요. 예.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합리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합리적 대응입니까?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일단은 진상조사,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사실관계 파악. 근데 우리 과거에 그 미국이 우리 청와대 같은데 도청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옛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청와대를 도감청을 한 거 사실이고요. 네네. 또 2013년도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해서 네네. 미국의 국가안보국의 계약직 직원이었죠. 네네.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있는 대사관, 각국 대사관 38개 대사관을 다 도감청했다. 예, 그때 한국하고 일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맹국도 도청합니다. 이게 이 타짜라는 영화 아시죠? 네네. 타짜에 보면 이 바닥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 네. 대사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적국도 우방국도 없습니다. 예. 이게 비정한 국제 무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도 도감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진상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일단 뭐 상당 부분 문서가 기밀 문서 요번에 유출된 문서의 상당 부분이 왜곡이 됐다. 네. 또 뭐 어떤 이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네. 아직까지 진상조사 사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너무 성급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다가 비공식적으로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도대체 정보를 달라.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받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문서가 왜곡이 됐다, 왜곡이 안 됐다. 이게 논란거리가 돼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불법 감청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맹국에 다 도청합니다. 2013년 스노든이 했을 때 미국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10년 동안 도청을 했고요. 불란서 국민의 7천만 명인가를 전부 도청을 했고요. 이게 미국의 이 어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다 하거든요. 그건 고고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뭐 어떤 이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통해서 그 얘기 들은 것으로 일단 짓는 게 아니라 마무리 단계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정부를 요구를 하고 또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야 우리의 전략적인 레버리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글로벌 중추국가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주종관계 동맹이 아닙니다. 대등한 동맹이야죠. 그렇죠. 대등한 동맹이 할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12년 만에 하거든요. 그런 승차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비공식으로 물밑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은 뭐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뭐 거짓 의혹이다.
야당이 한미 동맹 관계를 뭐 자해 행위다 이런 얘기 여기서 근데 이제 야당이 지금까지 뭐 외교 문제에서 맨날 정쟁에 골몰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작년 우리 9월달에 영국 갔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네. 조문 외교 때나 또 뭐 9월 23일인가요? 네. 뉴욕에서 또 한미 유엔에서 만났을 때나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결단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80%가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있어 새로운 결단을 했다. 다 칭송하거든요. 네. 저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정말로 대승적인 김대중 정실 여과는 결단을 했어요. 근데 계속 반대만 하니까. 반대만 해서 그런 거다. 반대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합리적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야 우리가 정말로 여야 간에 외교에 있어서 여야가 없습니다. 네. 어떤 정파도 없고 우리 국적인 관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현실 정치 문화에서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윤 의원님 말씀대로 합리적 대응 미국에 대해서 합리적 대응 사실관계 분명히 조사하고 항의할 거 있으면 항의하고 그걸 가지고 당연하죠.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과의 외교에서 국익을 최우선해야 된다. 너무나도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윤 의원님과 국민들의 이런 당연한 생각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일단은 아마 급선무가 곧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네.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의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번 과거에 보십시오. 항상 정상회담 가면은 국내적으로 막 정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외교 형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야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실 입장이 일종의 너무 오버센스 정말로 과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과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에 대해서도 너무 오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야 됐다는 그게 가장 큰 소위 말해서 우선순위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조기 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근데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정상회담의 레버리지 지렛대로 성과를 내오기 위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상회담 의제로 이런 걸 할 수는 없고요. 아니 물밑에서 지렛대로. 그러니까 물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교라는 게 그 겉에 보여지는 거하고 속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물밑에서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난달에 44%, 42% 비등했다고 한 조사는 한국갤럽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조사한 겁니다.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